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마 55. 자, 이제 국내 항일 독립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10년대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1910년대는 죄송합니다. 무단통치 시기라서 이들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박탈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무언가를 만들면 무조건 다 불법 조직이야. 그래서 1910년대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그 신민의 수업을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910년대 국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명 비밀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현행법상 불법 조직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은 안 쓴다 그랬죠. 왜냐하면 현행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법 조직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잖아. 그렇죠? 원래 국민의 결사,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건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걸 사실은 얘네들이 박탈했던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은 실제로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건 이렇게 두 단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는 1912년 독립일군부, 또 하나는 1915년 대한강목회. 근데 사실은 이 두 단체가 뭐의 대표냐면, 여러분 앞에서 바로 앞 시간에 임시정부 얘기할 때 제가 대동단결선언, 1917년 대동단결선언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대 우리의 독립운동의 가장 큰 사실은 이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국가를 되찾았을 경우에 그 국가 형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자, 하나가 뭐냐면 복벽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에 국권을 잃었으니까 다시 국권을 되찾을 때는 대한제국 시기로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화주의예요. 사실은 이제 그 왕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주권을 우리 국민동지들이 계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새로운 국가는 그러니까 공화정책 국민국가로 가야 된다. 이게 공화주의예요. 그래서 복벽주의 공화주의가 가장 큰 두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독립운동가들의 논의가 결국은 공화주의로 귀결됐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910년대 비밀결사의 두 단체가 바로 그걸 대표하는 두 단체예요. 그래서 독립일군부는 일단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임병찬입니다. 그리고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으로 만들었어요. 고종의 밀명으로. 됐죠? 자, 그리고 뭘 표방했다? 복벽주의. 자, 그리고 나중에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조직이 발각돼서 뭐 안타깝게 해산당해요. 그래서 자, 독립일군부 이렇게 대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대한강목회입니다. 자, 1915년 대한강목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주의의 대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표는 박상진, 김자진이에요. 그런데 그 김자진이 우리가 그 무장독립전쟁에서 바로 다음 강의에서 얘기할 무장독립전쟁의 그 청산리 대첩의 주역, 그래서 그 북로군정서 그 김자진입니다. 백야 김자진. 됐죠? 자, 그래서 박상진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됐고요. 국민의연금 걷고, 그 다음에 친일부호를 뭐 처단하거나 또는 공격해서 뭐 돈을 뺏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만주에 자, 군관학교, 사관학교 건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게 1915년 대한강목회.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 비밀결사 대표적인 두 단체, 그래서 복벽주의의 독립일군부, 그 다음에 공화주의의 대한강목회, 이렇게 두 단체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1920년대부터는 우리의 독립운동에 이건 뭐 제가 이제 앞에서 일제강점기 수업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920년대 일제가 문화통치로 이제 통치 방식을 바꾸잖아. 근데 문화통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겉으로는 유화정책이지만 실제 목표는 조선 내에서 친일적 조선인들을 양성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실제로 민족주의가 되게 취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일제와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타협적 민족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 독립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은 포기하고 대신에 서로 일제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일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어내자.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됐죠? 그래서 독립을 포기하고 대신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자치.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 땅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치를 얻어내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대안 아니냐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타협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일파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타협 없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지.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되든가 아니면 계속 식민지로 남든가 이거지 여기에 무슨 타협점이 있냐. 그래서 이걸 비타협적 민족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의 시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춘원, 이광수, 그 다음에 육당, 최남선, 최린 뭐 이런 인물들이라면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가장 대표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됐죠? 이상재로 대표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러면서 민족주의 세력은 둘로 나누어지면서 많은 행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나 3.1운동 이후에 자, 이 땅에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굉장히 이제 활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운동, 나중에 우리가 뒤에 사회편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청년운동, 그 다음에 뭐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각계 사회 계층들, 이런 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단체들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가 1925년, 그러니까 당시에 화요회 그 책임비서였던 뭐 박헌용을 중심으로 해서 1925년 조선공산당이 드디어 창당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그 사회주의 세력들은 더욱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앞에서 저희가 치안유지법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문화통치하에서 일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족주의는 문화통치에 되게 취약하다 그랬잖아. 왜냐면 아직도 전근대적인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엘리트,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머리만 딱딱 잡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관리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 그에 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실제로 이제 그 중심적인 인물들을 잡아도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어떤 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변질되거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온다고 해서 근데 밑에서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는 문화통치에 그래도 덜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만든 게 뭐냐면 보니까 이 진짜 악랄한 놈들이 빨갱이 새끼들이야. 그래서 이 빨갱이들을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1925년에 자 이들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 기억나시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들을 본격적으로 때려잡는 거야. 자 이러면서 결국은 조선공산당이 해체돼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도부들이 다 건거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일본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러면서 또 사회주의자들은 또 하나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제가 너무 자기들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인민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사실은 의식화시켜내고 그들을 조직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의식화시키고 조직화하니 도망다니기 바쁜데 아니면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일본이 자신의 쪽으로만 파상 공세를 하니까 인민 대중을 만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했어요. 됐죠?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서 이제 연대가 모색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 1924년에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강도 일본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침략하는 일제와 맞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국내에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20년대 중반 우리의 독립운동은 크게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우리도 중국처럼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돼요. 1920년대 중반부터. 됐죠? 그러니까 요 시기가 1925, 26 딱 요 시기야. 그런데 보시면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민족주의 세력들은 둘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은 많은 행동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큰 또 민족 독립운동의 위기를 맞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한동안은 활성화됐지만 그러나 치안유지법이 등장하면서 일제가 집중 공격하자 이 사회주의도 큰 위기에 빠지게 돼요. 됐죠? 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는 친일파니까 여기는 빼는 거야. 여기는 빼고 그 다음에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가 모색이 돼요. 이게 바로 1920년대 중반 우리의 독립운동의 가장 큰 흐름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민족 유일당 운동.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런 흐름이 1920년대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면 뒤로 바로 얘기들이 이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26년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승하하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3.1운동 편에서도 하고 왔죠. 자, 3.1운동은 누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고종의 죽음과 고종 황제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1926년 60만세 운동은 누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60만세 운동이랑 3.1운동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둘 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3.1운동은 누구의 죽음? 고종. 자, 60만세 운동은 누구의 죽음? 순종. 됐죠? 자, 그리고 결론. 자, 3.1운동의 결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탐생, 임정의 탄생. 그쵸? 임정의 수립이죠. 그렇다면 60만세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기폭제가 돼서 뭐가 탄생한다? 바로 신간회가 창립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3.1운동이 임정의 수립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은 뭐로? 신간회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20년대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내내 자 최대 규모의 단체예요.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체 신간회로 이어지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60만세 운동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배경은 일단 일제 수탈, 식민지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고조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 황제 순종이 죽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그 인산일을 기해서 이제 거사의 날짜로 잡게 됩니다. 근데 조금 차이는 여러분 순종 황제도 실제로 죽은 날은 4월이에요. 그래서 이건 앞에 말씀드렸죠. 그 국왕은 죽으면 바로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일이랑 장례일이 보통 원래는 한 5개월 차이 나요. 근데 이게 만국정부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좀 약식으로 기간이 조금 오히려 축소된 거야. 됐죠? 그래서 6월 10일 날이 딱 인산일이야. 그러니까 3.1운동이랑은 다른 건 고종은 정말 딱 3월 1일이 이제 인산일은 아니었어요. 3월 3일이었는데 3월 1일을 한 거고, 요건 6월 10일인데 6월 10일 날 딱 날짜를 맞춘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걸 누가 주도하냐면 조선공산당이 주도해요. 됐죠? 사회주의 계열이. 자,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하냐면, 그러니까 천도교를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이 참여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라고요? 사회주의 플러스 민족주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60만세 운동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본도 이게 학습 효과가 있잖아. 그렇죠? 얘네들도 뭐 짱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과 7년 전에 유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의 죽음 때 이 조선 애들이 난리를 쳤잖아. 그러면 순종 때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치안유지법 같은 거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회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천도교계열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리 전격 체포해요. 그러니까 3.1운동이랑은 좀 다른 게 민족대표 3.3위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사건이 너무 커지거나 또는 뭐 불민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태화강간에서 그러니까 낭독하고 그 다음에 뭐 돌려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뭐 만세삼창 한번 하고 바로 그냥 자수했잖아. 근데 이 경우는 그 경우는 아니고요. 일본이 선수를 친 거야. 됐죠? 그래서 주요 지도부들이 다 검거돼요. 근데 의외로 사실은 이들이 통제를 못했던 게 누구냐면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 중에 여러분 60만세 운동 그러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우리가 오직 60만세 운동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됐죠? 그래서 뭐 과학 공부하면서 뭐 특목고 준비했던 애들은 아니고요. 뭐 하는 거야?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의 인산일기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게 막 그 주요 도시 몇 군데에서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전국으로 확산되거나 또는 뭐 아직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그래서 막 국외까지 막 확산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정말 뭔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좀 큰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본 거야.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신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그리고 신간회가 이거 바로 이어질 얘기인데 바로 앞으로 일어날 1929년 광주학생, 이런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 됐죠?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자, 누가 지원한다? 신간회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예요? 1929. 됐죠? 그러면 신간회 탄생은 언제다? 1927. 자, 60만 세 운동은 언제야? 1926. 그래서 여러분 요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한능검에서도 이제 뭐 이질반하면 종종 계속 나오는데 이거 아주 기본입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간회가 예를 들어 60만 세 운동을 지원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광주학생 운동이 더 뒤니까 자, 신간회 가장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라고요? 광주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1, 2, 3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세 시위 광주학생 항일 운동으로 갈게요. 자, 1929년 광주학생 항일 운동. 자, 여기는 배경이 식민지 차별 교육, 그 다음에 학생 운동의 역량이 강화된 거예요. 역량이 강화됐는데 실제로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되냐면 그 광주 에서 한일 간의 학생들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굣길에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등교를 기차로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황당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 지하철 같은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특히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이제 뭐 고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뭐 이제 소학교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실제로 학교를 다녀요. 기차 타고.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등굣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됐죠? 그래서 한일 학생 간에 사실은 이 우발적인 충돌이 그러니까 전국적 시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스토리만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건 그러니까 광주여고 박기옥이라는 학생이야. 박기옥. 근데 박기옥이라는 학생이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등굣길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일본 학생 그러니까 광주고보 3학년 그 일본 학생 후루따라는 학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이 후루따야. 일본 학생이야. 미친놈. 이름이 후루따가 뭐야? 후루룩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박기옥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냥 여러분 스토리가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후루따가 와서 그러니까 박기옥한테 소위 말해서 작업을 건 거야. 됐죠? 그래서 와서 막 이렇게 껄떡껄떡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뭐 언학교 다니냐? 근데 뭐 솔직히 뭐 교복 보면 알지. 그 다음에 너 조선애냐? 뭐 남자친구 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젊은 남녀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고 호감을 느끼거나 또는 뭐 둘이 만나게 되거나 그건 사실은 여러분 자연의 섭리죠. 자연의 섭리인데 그러나 그래서 어떤 이제 남학생이 여학생을 보고 뭐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뭐 말을 건다거나 소위 말해서 뭐 작업을 건다거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박기옥이 의사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너 내 스타일 아니다. 그리고서는 말 걸지 마라.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실태잖아. 그쵸? 그럼 멈춰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이 말 과정에서 약간 뒷단에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좀 싸움으로 번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후루따가 뭐라 그러냐면 박기옥한테 당시 여학생들은 등교를 할 때 이렇게 머리 긴 학생들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머리 길게 그냥 이제 늘어뜨리고 학교 못 가고요. 머리를 이렇게 묶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로.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냐. 이게 옛날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뭐 교복 입고 이렇게 머리 한쪽으로 묶은 뭐라 그래요? 댕기머리라 그러지. 그래서 그 댕기머리 한 거 그런 거 뭐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여학생이 이렇게 댕기머리라고 하는데 등교를 하는데 뭐 댕기머리를 잡아서 막 뒤에서 막 땡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무슨 얘기도 하냐면 야, 너 얼굴이 반반한 게 나중에 너 기생하면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그쵸? 뭐 이런 거잖아. 이제 길 가다가 누가 좀
예쁘게 생긴 여학생인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 얼굴도 반반인데 나중에 너 술집이나 나가라. 뭐, 너 룸사롱이나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둘이 티격태격 하는데, 근데 옆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그 광주중학교 2학년 그 박준채라는 학생이 타고 있었어요. 박준채가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얘도 이제 학교 가는 길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기차 옆칸에서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근데 또 우리가 이게 원래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것도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또 이웃의 삶에 워낙 또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박준채가 어떻게 알게 됐나 봐. 누가 웅성웅성하고 뭐 옆에 뭐 이렇게 원래 기차칸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 이렇게 유리문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야. 보니까 이제 옆칸에 보니까 싸움이 났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문 열고 옆칸으로 뭔 일인가 이렇게 막 넘어갔나 봐. 그러면서 이제 박준채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프렌드들이랑 같이 이제 뭐 얘기하던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옆칸으로 넘어갔는데 옆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이렇게 뭐랑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어디서 아는 얼굴이야. 그래서 이제 박준채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본 거죠. 봤더니 누구냐면 이 박기옥이 박준채의 사촌 누나예요. 사촌 누나.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사촌 누나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학교 등굣길에 여러분도 학교 다녀봤지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버스 타고 갔다 왔다 해보신 분이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 근처에 있는 학교가 뻔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교복만 봐도 알잖아요. 어느 학교인지. 근데 보니까 일본 학교애야. 근데 보니까 우리 사촌 누나한테 뭐라고 이제 티격태격 하고 있어. 아,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사촌 누나인데 웬 남자가 거기다 대고 시비 걸고 뭐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 누나가 인기가 많네? 그러고서는 그냥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우리 사촌 누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준채가 그 문제에 개입을 한 거지. 야, 너 뭐야? 그리고 본인이 싫대잖아. 그러면서 이제 너 여학생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후루따는 뭐라 그랬겠어요? 뭐 너 누구야? 그럼 저 후루따인데요?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또 넌 뭐야?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은 이 박준채랑 후루따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프렌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절에 뭐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부분 그 프렌드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식사를 하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여러분 이게 또 나이 연령에 따라서 술 먹을 수 있는 지금 강의 보시는 분 중에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런 나이라고 치면 그러다가 뭐 식사를 하든 아니면 술을 한잔 하든 뭐 친구가 싸움이 붙었어 옆 테이블이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프렌드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되잖아. 맞죠? 아니야? 바로 딱 관계 끊는 거야? 도치 싸움이야? 각자의 싸움은 각자 알아서야?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소위 말해서 편싸움으로 번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주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사실은 교복만 봐도 우리 학교 남의 학교 다 알잖아 서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패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편싸움. 됐죠? 그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이게 등교길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우당탕탕탕 하고서는 학교로 등교한 거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애들이 상태가 안 좋잖아. 그렇죠? 왜냐면 등교길에 보통 선생님들이 지각이나 복장 잘못한 거 이렇게 나와서 지키는 학생부 선생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걸리는 거지. 왜냐면 옷도 찢어져 있지, 뭐 얼굴도 막 이상하지, 막 코피 흐르고 있지, 막 그러니까 그거 안 걸리겠냐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걸 조사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결국은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광주고보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아요. 그런데 박준채를 비롯한 여기 싸웠던 친구들 있죠, 광주중학교. 그래서 이 친구들은 특히 맨 처음에 싸웠던 3명은 다 그냥 학교에서 제적을 시켜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담했던 사람들은 뭐 이제 또 뭐 이제 정도에 따라서 뭐 정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문제는 후루따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내 아들 얼굴에 스크래치를 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뭐 부딪혔다는 거야. 말이 돼. 뭐 어디 가서 부딪히면 그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그래서 아들아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후루따가 내가 이제 등굣길에 뭐 웬 그 조생진 놈 하나가 뭐 주먹을 날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내가 맞게 됐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루따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열받은 거지. 그래서 그 조선놈 지금 어떻게 됐냐. 그 깡패 새끼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잘렸을 걸 뭐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럼 끝이냐? 아니 그리고 잘리면 끝이야? 아니 그러면 그 깡패 같은 놈이 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아니 그런 놈은 빵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리고 아빠가 제대로 알아볼게. 그리고 알아봤더니 진짜 뭐 학교에서 이제 이런 처벌을 받고 상황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후루따 아버지가 또 경찰에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들이 다시 경찰에 체포가 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치장에 들어가게 돼. 자, 이 소식이
그러니까 광주 전역으로 알려지자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일본 경찰이 편파적 처리,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해서 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국적 시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나아가서 국외까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는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은 60만세 운동이 아니라 뭐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혹시 학생의 날 알고 계세요? 학생의 날? 어린이날 말고 어버이날 말고 학생의 날 언제인지 아세요?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11월 3일이냐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날이 1929년 11월 3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날을 학생의 날이라고 기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까지 말씀드렸고요.